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사회를 맡은 송인남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4분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10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을 지켜보시고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지역의 TV로 100분 동안 생방송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상호 공약 검증과 공통 질문 그리고 자유토론과 주도권 토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순서는 출마의 변입니다. 내가 왜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금은 재선 고양시장인 최성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비상적으로 치루어지는 조기 대선에서의 차기 대통령은 정말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촛불광장에 나온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평화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고 그리고 대전과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치분권의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서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저 최성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말씀해 주세요. 네, 대전 세종시민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소수가 특권과 반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물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기여한 만큼의 공정한 몫을 나누는 공정한 나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세상 만들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공정한 나라,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깨끗한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평생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판검사를 벌이고 인권 변호사로 또 성남시장으로 저 개인적 희생을 치르면서 치열하게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공약 이행률 96%. 저는 말하면 지켰습니다. 공직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한 약속도 지키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개혁 대통령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후보 차례입니다. 저는 지방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전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충남은 황해권 시대 경제문화 중심지, 그리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선거입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일을 잘합니다. 부정부패 뿌리 뽑을 만큼 깨끗합니다. 정책과 국정 로드맵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준비된 문재인이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압도적인 경선 승리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 주십시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안희정 후보 말씀하세요. 예, 안희정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신 세 분의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올립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세종 시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저는 충청의 대표 선수로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되려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기존의 낡은 진보와 보수의 이 진영의 논리로부터 또 여당하다가 야당하고 야당하다 여당하면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이러한 낡은 정쟁의 정치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 가장 확실한 승리의 카드, 저 안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상호 간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인데요. 먼저 안보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안희정 후보의 공약부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후보부터 궁금한 부분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50초입니다. 최성 후보 질문 시작하시죠. 네, 안 후보님께서는 일관되게 한미 FTA 협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 협상은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대재벌에게는 큰 도움이 줬지만 우리 지사님이 계시는 충북, 충청도에는 농업과 농촌에는 심대한 타격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그 심각성은 아주 커질 걸로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요청해 올 때 충청도의 농업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실 겁니까? 예, 잘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미 FTA는 사실상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는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하리만큼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FTA를 통한 개방 통상 전략이 국내의 다른 산업, 농업 분야나 여타의 산업 분야에 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받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 재정을 혁신시켜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충청남도에서 삼농혁신을 통해서 농업 재정의 구조 혁신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중앙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FTA와 개방 통산 전략에 대한 이익을 전 국민이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안보 전략 산업이다. 농업은 이렇게 생각해서 농민 기본소득으로 모든 농민 가구원들에게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농가당 325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3조 5천억 가량의 농민소득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 지사님께서도 농가 직접 보조금 제도를 검토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FTA 협정에 WTO 약정이냐면 직불금 2조 3천억으로 한정돼 있어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하려고 합니까? 기본소득 말고. 예, 지금 현재 그 WTO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제한 액수는 각 정부의 재정이 농산물의 가격 보전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농산업의 자연 생태나 자원적 가치를 위한 공익적 직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그다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농업의 기존의 농가 직불금 형태를 가격 보조로부터 농업이 우리 전체에게 주고 있는 생태적인 이익과 가치를 고려해서 경관직불이라거나 생태직불 다양한 형태로 현재의 농가 지원과 농가 소득 보전을 강화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형태로서 농가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국민 안심영재 공약하셨죠. 10년 건속하면 1년간 유급 안식년을 준다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노동자들 주어진 휴가조차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현실을 모르는 공약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년 건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선 뭐 600만 비정규직 또 640만 그 자영업자 다 제외되고 그 대상이 된다면 공무원과 대기업 정도 노동자들 뿐인데 그렇다면 일부 국민만 대상이 시간이 되는 좀 넘었는데. 그림의 떡이 아니냐 예. 그런 비판이 있는데 예, 문 후보님도 국민 안식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 5일제 할 때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대기업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공무원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삶과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 후보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국민 안식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많은 제도적 토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충분히 제도 보완을 해낼 수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민 고용보험과 연계되어서 또 내지는 10년의 장기 근속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합산 지원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 분야에서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서 국민 안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최성 후보의 공약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질문 이재명 후보부터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 골목상권 또 지방경제 살리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지역화폐, 성남상품권으로 줬더니 골목경제가 살아나서 실제로 매출도 늘고 빈가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보면 충남에 1조 8천억, 대전, 충북에 한 1조 3천억, 세종에 2천억 정도의 지역화폐가 풀릴 수 있는데 이러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최 후보님 이런 지역경제 살리는 공약이 있으신지? 네, 계속 이야기했던 청년 배당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건 좋은 시도인데 어쨌든 국가경제를 운영할 때는 골목상권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 저희 고양시의 입장도 그렇고 또 제가 후보로 나온 이후의 공약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의 골목상권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법을 철저히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골목상권 활성화는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라든가 또 시, 민간이 활성화해서 단순히 청년 배당이라는 어떤 이런 일방적인 얼마간의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법, 제도 그리고 정책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해야 된다 이 말이군요. 네. 문재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안보에 유능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반도가 평화로웠고 안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최 후보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담당하셨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14정상회담 총관장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 후보님은 사드에 대해서 김대중식 일괄 타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어떻게 일괄 타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방안 부탁합니다. 50초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말씀 올리면 미국이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는 결국은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사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 사드 문제를 일괄 타결하고 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무역 압박을 넣는 부분에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고 북핵 일괄 타결하면 대북 지원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핵 폐기 그리고 사드 문제 일괄 타결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께서 최성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관되어서 같이 질문 여쭙겠습니다. 김대중식 포괄적 일괄 타결 주장과 관련되어서 또 대북 정책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 속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졸속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 바람에 개성공단의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대북 규류와 일괄 타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포함해서 대단히 중요한 한미관계, 남북관계 주요 결정에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막후에 보이지 않는 비선 실세, 최순실 이후의 판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모험주의적인 핵개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 북핵 문제를 통해서 미국, 중국과의 일괄 타결을 이룩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와 동시에 개성공단, 금강산 포함한 남북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DJ식 포괄적
일괄 타결 방안이고 그 역할을 저는 감히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안보나 경제 분야 공약을 검증할 차례인데요. 문재인 후보께서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네. 그것을 한꺼번에 30%로 올리자, 한꺼번에 8%를 올리자고 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지금 OECD 법인세 최고 세율 평균이 22.8%거든요. 그것도 갈수록 자꾸 낮추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게 22%에서 8%로 올린다면 세수는 정대되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네. 것인가? 예, 묻고싶습니다. 일단 OECD라고 하는 게 주요국을 비교하면 25%가 넘습니다. 그중에 무슨 조그만 소국들 그런데 비교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법인세를 전면적으로 올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나치게 30대 재벌들이 770조나 유보금을 쌓고 계속 늘어가고 있으니 이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소수의 초대기업들만 8% 정도를 증세하면 15조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도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구매처가 없어가지고 결국 산업이 내수가 침체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루즈벨트 존경하시잖아요. 루즈벨트가 했던 제일 큰 일이 독점 대기업에게 증세를 내서 복지와 일자리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큰 대기업들의 지나친 과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증세를 해야 우리 경제가 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또 네. 그러한 4차 산업혁명기의 그런 일자리 고갈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저는 일단은 네. 열린 마음으로 그 기본소득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네. 다만 43조 원을 들여서 그 예산이면 연봉 4,300만 원을 받는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책에는 그 결정권자의 철학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국가 예산은 쓰여집니다. 15조 원의 국토보유세는 그야말로 기본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하니까 증세라고 보기 어렵죠. 다 받아서 100% 돌려주니까.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28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거냐는 결국 정책 결정권자의 권한, 철학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쓰여지는 방식보다는 이 예산들을 좀 조정을 해서 농어민들에게 농업 보조해주고 장애인 지원해주고 노인들 10만 원씩 더 드리고 100만 원씩 더 드리고 청년, 아동, 학생 더 지원해주면 이게 여러 가지 복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지역화표로 지급되니까 해당 지역이 삽니다. 지방이 삽니다. 골목이 삽니다.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성 후보께서 질문 시작.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제가 질문할 때마다 언론 자료를 좀 봐라. 나는 네, 그런 적 네. 없다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후보님이 언론에 쓰신 또 트위터에 쓰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된다. 네. 사드 배치는 절대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되셨을 때 네. 과연 한미동맹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의 무역 보복 또 환율 조작국 네. 제정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이 한반도 안보 상황, 국가 부도 위기, 미국의 대한 압박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입니다. 이 약소국의 그 외교의 제일 원칙은 자주적 균형 외교, 그것도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여야 합니다. 특정 강대국에 우리가 종속적으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상대 강대국에게 제재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바꾸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라고 하지 않고 강대국이 요구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여기 눌리고 저기 눌리고 해서 이 국가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는 명확하게 제 입장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안 되고 미국의 군사적 이익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내고 있는데 일본은 50%, 한국은 77% 아닙니까? 더블로 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철수 못할 거다. 네, 철수 각오하고라도 우리가 비용을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나 경제 분야의 공약을 검증할 차례인데요. 안희정 후보께서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점 국공립대학을 우선으로 해서 카이스트급의 국공립대학의 지역 육성 전략을 좀 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론하고도 좀 배치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론의 취지와 방향과 이렇게 배치되는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사립대에 대한 또한 지원도 저는 현재의 지원을 좀 더 현실화시켜서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또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좀 인하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문 후보님의 이 획기적 이 인하 방향은 무엇인지 좀 여쭙습니다. 그때 그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전면 무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제가 지적한 것은 좋은데 지금 국공립보다 사립대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이제 한 80% 차지하거든요. 아마 충남도 사립대가 국공립보다 한 3배 정도 많죠. 그리고 또 사립대 등록금이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요즘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오히려 더 형편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사립대학에 더 우선해서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국공립과 사립대학에 함께 반값 등록금 이게 우리 이제 당의 당론이거든요. 그것이 옳은 방향 아니냐. 국공립부터 먼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당론 방향하고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지적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성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께 질문. 네, 최고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민생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전 또 충남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희 고양시는 그동안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전국에 이 가장 최고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런 공약이 눈에 띄질 않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양산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금 금년부터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0년대 초반쯤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종사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도 너무나 적고 또 그 임금이 너무 또 적습니다. 월 20만 원 아닙니까? 그 자리도 대폭 늘리고 그 임금도 2배 정도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저는 어르신들 기초연금 하위 70%에 대해서 지금 20만 원 이것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일률적으로 하위 70%에 대해서 30만 원씩 올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 수없이 물어봤지만 답을 못 들어서 오늘은 한번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다, 사드가. 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이제 사드 반대하는 거에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한반도를 위한 안보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반도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지금 다른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핵이 완전 폐기되면 좋지만 북한이 자꾸 핵을 고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으니 사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효용을 떠나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라도 사드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는 도움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사드가 주로 주한 미군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또 한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실도 있는 것이죠. 국제 정치 면에서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합적으로 최종 결론이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우리 경제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음 정부로 넘겨져서 공론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결국 오늘도 네, 또 됐습니다. 생각 못 들었습니다. 네. 뭐 같은 방식인데요. 네. 이번에는 교육과 노인 여성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한 검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먼저 검증에 오르겠는데요. 안희정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했고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검증에 이제 오르니까 방금 제가 받았고. 받았습니다. 받았고. 주제가 바뀌어서. 예, 아니, 주제가 아니. 바뀌었습니다. 좀 네. 주제를 바뀌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교육 질문을 분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했고 이제 다 했습니다. 본인 질문하신 시간입니다. 진짜 질문을 하시라고요.
네. 아니 하나 더 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아니 했습니다. 아니, 교육과 분야에 노인, 대해서. 여성,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예. 했거든요. 제가 질문을 조금 전에. 또 하십시오. 뭐. 예. 제가 또 순서무한입니다. 이제 교육 질문 자, 아까 그런 먼저 점에서 하셨죠? 그러면 네. 다른 질문 아까 하시죠. 제가 네. 사립학교 등록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당과 함께 반값 등록금과 사립학교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대와 국공립대에 대한 겁전대학 육성 전략에 대해서 또 그것은 또 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저 대답을.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인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국공립대를 거점대로 발전시킨다라는 부분은 뭐 저는 완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줘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향이 국공립대 우선이 아니라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낮춰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만 지금 전체 대학생들 총 등록금이 10조 정도거든요. 반값 등록금 하면 5조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3조 9천억 원이 예산이 지금 이미 지출되고 있어요. 1조 1천억 원만 추가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오히려 우리 안희정 후보의 공약보다는 더 적은 예산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번엔 최성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후보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답변해 주십시오. 문 후보님 공약을 보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했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겁니까? 그리고 또 지금 캠프에 와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이 고위공직에 임용될 때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늘 봐왔던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병역 멘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뭐 한두 개씩은 갖고 있어야 마치 장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고위공직자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제 캠프에 오신 분들은 정권 교체를 도우러 오신 분들이고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돼서 새로 정부를 꾸린다면 아시다시피 제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하게 했다는 그 민정수석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원칙들 확실히 지켜나가고 도덕성, 개혁성 위주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질문해 주세요. 네, 또 어제 여쭤봤던 걸 한번 더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제 아동수당을 여전히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아마 후보님은 발표한 줄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결국은 후보와 캠프가 따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전체 노인 70%에게만 지급하냐 80% 지급하냐 80% 지급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말 바꾸기 수준이 아니라 정책을 막 바꾼다. 정해진 게 없다. 네, 시간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 정책을 발표했냐 안 했냐는 제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우선 그래 제가 아니라면 아닌가 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실 바라는데 우선은 네. 제가 발표한 적이 없고 우리 캠프에서 정책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성장 그 연구소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이 토론회에서 주장하신 바가 있죠. 그런 부분을 언론이 마치 우리 캠프의 입장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이거 들어야지 뭐 몇 번씩 되풀이 합니까? 아동수당은 도입한다. 라는 원칙은 이미 제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며 또 기존의 부육수당과 가정자동수당 이것을 어떻게 함께 설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리되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초연금도 하위 70% 그것은 제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 공약 검증 순서인데요. 최성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안희정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후보님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이 오물투성이다 등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그쪽 캠프에서 해오셨습니다. 검증된 개혁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이나 연립정부를 수립할 경우는 이 자유한국당 내에 오물투성이 이상의 정말 범법 비리 이런 연루자들이 많을 텐데 안희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아까 말씀했던 그런 5대 범법 중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에 임명하지 않을 그런 공약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이게 잘 검증 지켜주시기 질문이 제 공약 중에서 교육, 노인, 여성, 환경 분야를 가지고 지금 검증 질문을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포함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대연정을 하고 의회와 협치를 하자고 했던 것들은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상대를 적으로 돌려서 이런 형태의 정쟁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화 타협의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와 대통령이 새로운 형태로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제안이 저의 대연정 제안입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이제 초중고 과정의 소위 공교육이 소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으로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남시에서는 연간 200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 지원 뭐 이런 것 말고 예를 들면 토론 수업 지원이라든지 체험 학습 지원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보니까 방과 후 학교, 특수학교 지원 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것도 있으시던데 충남에서는 어떤 지원 사업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선 공교육이 말씀처럼 인성교육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인성교육에서 가장 핵심은 학교의 자율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의 자치, 그리고 지역별 교육의 자치의 정신을 드높인다면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의 혁신 사례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시 지역의 시 교육청과 함께 새로운 사례를 만들듯이 말이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공교육 혁신의 가장 관건은 역시 교육자치 문제라고 보고 충청남도는 지역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 충남도 교육청과 우리 충남도 일반 행정이 결합되어서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교 급식이 지역의 농업과 연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해 주세요. 오늘 안 후보님이 발표한 국방개혁정책 보면서 좀 반가웠습니다. 이등병 그 병사들의 그 급여를 30만 원 네네.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저는 이미 우리 사병들의 그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는 어려우니 30%, 40%, 50%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병들은 제대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학교 등록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임금하고 연동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선은 국방개혁과 우리의 전체 국가재정계획에 있어서 저도 현재의 사병 봉급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 후보님이 제안처럼 저도 열어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후보님들이 얘기하는 모든 그 전체의 재정 계획이 우리 국가 재정에서 과연 충당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이 원 후보니 되더라도 국가 재정 혁신 계획을 통해서 저는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침략으로부터도 도발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 체제와 군 작전 기획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국방 혁신의 과정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병 봉급을 인상할지에 대해서 저는 우선 현재의 16만 원인 사병 급여를 30만 원까지 우선 올리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최성 후보의 공약 검증 차례인데요. 이재명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또 노인 기초연금 증액 또 제가 시행하려고 하는 노인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을 개선해야 되는 거 분명하게 맞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월 10만 원 이제 소일거리 사업, 용돈벌이 사업을 약 35억 정도 들여서 3천여 명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국가 정책으로 100만 명 정도에게 성남시가 하고 있던 용돈벌이 사업 이걸 확대할 생각인데 최성 후보께서는 어떤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네. 계신지 어떻든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청년 배당이든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특히 어르신의 경우는 저도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500여 개의 경로당을 단순한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센터하고 연결해서 일자리와 문화복지의 거점센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전국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 일자리의 허브로 만들게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 노인 어르신 일자리 부분들은 다른 중소기업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과의 추진 과정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배려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든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일자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 질문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나라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은 다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거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원전을 계속 추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전 추가 건설은 중단하고 그리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원전을 가동 중단해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열고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최종 후보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원전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은 실제로 원전에서 오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의 모든 나라를 가보더라도 선진 국가는 이미 탈원전 제로화 선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탈원전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다만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비용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지만 이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노력 외에도 저탄소를 위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 원전 제로화를 통한 에너지 재생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지구촌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어서 네, 이런 됐습니다. 네, 이번엔 환경 대책이 안희정 아주 후보께서 필요하다고 질문해 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성 후보님도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셨죠?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득 하위 50%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이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월 10에서 3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안희정 후보님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계시지만 이것을 소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은 액수를 주는 것은 현재 우리 재원 구조상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은 역시 그동안에 우리가 세수 확보들이 이 한 10% 정도의 고소득자 그리고 대재벌에게 치중됐기 때문에 거기서 법인세를 정상화해내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그동안에 세출을 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라든가 너무도 방만한 사업들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검증 차례인데요. 문재인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기본소득인데 네. 어르신들 부분만 좀 국한해서 보면 네. 연 100만 원 그러면 이제 결국 월 8만 원 네. 이렇게 그 기본소득을 모든 어르신들께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공약이나 우리 당의 그 총선 공약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을 더 높여서 30만 원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하위 70% 어르신들이 월 평균 18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어르신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민주당 토론을 하면서 정말 서글픔을 느끼고 있는데요. 과거에 무상급식 이런 걸 통해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논쟁하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세 분은 전부 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 정체성이라든지 또 전 세계적인 흐름상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고 또 보편복지에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이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것과 다르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지급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로 가는 게 좋다. 그것이 왜냐하면 선별복지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저항을 합니다.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사실 유럽 선진국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똑같은 예산이라면 저는 기본복지 형태로, 기본소득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희정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도 대도시 인근 지역의 그 네.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의 그 대책의 일환으로 네. 배출가스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 역시도 충청남도가 전국에 있어서의 50%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네. 입증되어 있어서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시켜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이것이 전국의 대기 오염 물질을 똑같은 수준에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작년 여름에 제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서 그야말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강화문에 단식 논석한 직후에 그 당진 시장님이 농성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 더 짓지 말자. 그 방향이 맞는 거죠. 이 화력발전소가 사실 어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청주 지역이 소위 호흡기전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저는 화력발전소도 좀 축소해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늘릴 게 아니라. 그 간접 경비나 우리 국민들의 간접적 피해를 계산하면 사실 이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충북에 하고 있는 태양 에너지 그 산업들을 좀 지원한다든지 해서 에너지 정책 전면적인 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공약을 보면 네. 아이 키우기 좋은 공약에서 부모가 행복해야 네. 아이가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대검찰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 건수가 11,000건에서 2014년도에는 29,000건으로 일본의 6배, 7배가 됩니다. 이 우리 사회의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 성범죄 문제 예방 대책과 공약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결국 치안 인력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경찰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 일자리 늘릴 때 중요한 부분이 소방 안전, 소방관들이죠. 또 경찰관 이런 쪽 인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이제 경찰들이 좀 이렇게 실질적인 시민 안전 보안 활동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했던 사업 하나가 시민 순찰대라고 해서 해당 지역에 한 개 동당 약 16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또 귀가 도우미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여성들도 안전하게 느끼고 안타깝게 새누리당의 반대로 폐지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실질적인 인력 증원이나 현장에 좀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선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그런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주민들이 불안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전은 원자력 관련 시설은 있지만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40초입니다. 네. 대전 원자력 연구원의 이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문제는 뭐 저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고 또 공개적으로 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원자력 소위 마피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엄벌해야 되고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진상조사 정부 차원에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후보님 탈원전 공약하시면서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분을 영입을 하셨어요. 김진우 교수라고 아시죠?
이분이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의 에너지 팀장인데 네, 이분이 원전 확대 시간이 정책을 됐습니다. 하니까 예. 기회 되면 한번 해명 한번 해주시면 문재인 좋겠습니다.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네. 뭐 할 처지는 아니고요. 방금 주제에 집중하면 네네. 이 대전의 그 방패물 문제는 그 원자력 연구원의 그 불법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물이 다량으로 대전으로 반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대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금 중저준위 방패물도 지금 경주 방패장보다 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집권하면 이 대전 지역에 보관된 방패물들을 즉각 방출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둘째로 대전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 시간이 제가 다 됐습니다. 권수택시장과 협력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엔 안희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30년간 21회에 걸쳐서 폐연료봉 1699개가 원자력 연구원에 반입되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에 가까운 1km 거리에는 우리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불신의 원인은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개 행정을 통해서 이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자 검증이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 검증을 선행시켜서 현재 원자력 연구원에서 진행되는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최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가장 강도 높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경찰의 호송이나 예비 차량도 없었다. 이건 심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연구원이 이렇게 테러 위협을 예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은 정말 대국민 테러에 가까운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근본 대책 마련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원자력 연구나 또는 방사성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당장 정부와 국회가 진상조사를 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공통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현안에 대해서 자유토론 방식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착공된 지 10년, 또 세종시가 출범한 지 5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세종시의 행정수도론과 같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실현 계획은 어떤 실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유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한 서울공화국 중심의 수도권 발전을 최소화하고 대전, 충남, 자치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묶여있는 여러 수도권의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세종시가 충남, 충북을 아우러내는 전국 지방자치 개헌의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항상 준비했던 또 판넬을 준비하고 이 판넬이 있으면 또 다른 후보님들도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세종시를 명백히 행정수도로 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 또 총리실이 이 세종시로 이전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서울로부터 세종을 잇는 SOC 건설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종시와 관련된 KTX 역사 문제도 모든 걸 세종시로만 집중하면 문제가 있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면서도 집중은 하되 대전, 충남, 충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도시들도 발전하면서 동시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죠. 네. 네. 우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때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 때문에 결국은 좌절됐습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관습헌법 얘기는 그때 헌재 판결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헌법에도 관습헌법이 있을 수 있구나. 잘못된 거였죠. 그때 당시에 그 헌재에 그 잘못된 결정이 없었다면 이제 행정수도는 옮겼을 것이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첫 발자국을 띄었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분리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에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국토균형발전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인데 그중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그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여서 꼭 됐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이제 일단은 청와대나 국회 분원 정도를 먼저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기능을 모아나가고 개헌을 통해서 수도를 명시한 다음에 아예 청와대와 국가기관 전부를 통째로 장기적으로 이전해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종과 또 수도권의 좀 교통 인프라 같은 것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또 다음에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유스러운 토론이니까요. 자유스럽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그때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수도 만들려면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개헌 과제 속에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 과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개헌 과제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라든지 또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이라든지 개헌 과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수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려면 저는 그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 중심 도시로 완성시키는 것 그것부터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미래창조과학부 마저 세종시로 이전시키고 국회 분원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서 장관들 만나고 또 공무원들 만나고 업무 보고도 받고 이런 식으로 세종시의 행정 중심 기능을 자꾸 높여가다 보면 이제는 행정 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내야 우리가 행정 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 되시더라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다 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도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수도권 단체장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경기도 도지사님하고 이미 행정수도를 이전을 마무리하자고 제1 공약으로 이미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해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리고 그리고 이 행정수도의 이전의 개헌 문제로 마무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다 의견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이 관습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극복하는 길은 자치분권 헌법 개헌 시 수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이 세종시 수도를 마무리 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라도 제2 국무회의와 같은 형태의 시도들 지사들과의 협의체를 좀 더 강화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정부 기능의 중심이 됨으로써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국민들께 넓은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입장이 뭐 다 같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강론적인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런 얘기들 좀 사실은 다른 개헌 과제도 다 이런저런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행정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수도권 주민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견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주민들을 제대로 이제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 또 두 분은 수도권의 단체장들이시니까 수도권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수도권도 이제는 과밀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권한도 지역으로 분산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이렇게 좀 분산돼서 수도권이 조금 비는 것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오히려 높여주고 또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이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세종시로 행정수를 옮긴다 할 때 심리적인 부담감 또 자신의 자산 가치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로 세종시를 하면과 동시에 취해야 될 것은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혁파해버려서 정말 그동안에 못했던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또 여기 홈그라운드시고 또 여러 가지 세종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토론회 때 충북 토론회 때도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세종시에 KTX 역사가 들어오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현지에 있는 유력도 정치인들이 제안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뭐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된다. 뭐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아무튼 우리 안희정 후보님 이야기를 들으면 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현실은 충남도에서조차 우리 지사님이 계시는 충남도에서조차 의회 도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 토론했던 충북도 이 세종시에 KTX가 오는 문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세종시에 KTX 역사가 왔을 경우 다른 인근에 있는 역사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단순한 타당성 문제로만 돌릴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야 대전, 충남, 충북 이분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 지사님의 해법은 뭔가요? 최성 후보님은 세종시에 그러면 KT 역사를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이 이쪽에 아무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네. 좀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시죠? 이 역사의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역사 신설에 대해서 이 타당성 연구 용역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찬반 싸움을 하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재정 투자가 들어가고 또한 코레일의 역사의 신설 문제는 자체의 연구 용역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결론 내자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최성 후보께서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그린벨트도 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수도권 있을 때도 규제 완화하자고 서명하자는 것은 한 일 사실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경기도나 수도권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제로 배제되다 보니까 너무 사실 수도권도 일국화되고 그래서 뭐 토지 자원이든 모든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비효율이 이제는 뭐 극대화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행정수도는 옮기는 게 맞고 또 그건 이미 뭐 정치권이 한때 합의했던 것이고 국민들이 동의했던 거니까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수도권이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게 뭐 아까 우리 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데서 오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규제 완화하자, 막 그린벨트 풀자 이거는 좀 천천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이건 뭐냐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이런 발상은 정말 과연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충격적입니다. 지금 성남,
고양, 경기 북부 수도권에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기타 수도권 과밀 억제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책상머리에서 금을 그어가지고 재산권 피해로 이 분노 어린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수도권에 여러 가지 있는 과도한 억제를 풀어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분들의 민생 재산권 보호를 해주자는 주장을 그걸 반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군사 보호구역을 푸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섞지 마세요. 예, 두 분 다투지 마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도 맞아면 저 접경 지역의 열악한 곳, 낙후된 곳은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다 서울에 모여 있는 서울 중심 1급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것을 좀 다극화해서 서울은 법적 수도, 경제 수도로 남고 세종은 행정 수도, 또 대전은 과학 수도, 광주는 문화 수도, 부산은 해양 수도, 이런 식으로 다극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 또 지방의 시대에 우리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들 공감들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 도지사님하고도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서로 당이 다르고 그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다른 단체의 도지사이지만 이걸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행정정치 수도로서의 이 완성이 수도권의 과밀화를 덜어냄으로써 수도권은 수도권대로의 질 높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경기도 도지사님은 동의를 해줬던 것이고, 또한 이런 세종시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된다면 우리 대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 충북은 신수도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 모든 지역이 좀 더 가까운 역량들을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22개의 국책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행정적 어떤 그 유치와 영향력들이 전국을 골고루 따뜻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의 완성은 수도권의 질 높은 발전하고도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좀 이 자료를 충북에서도 소개시켰지만 충격적인 지도입니다. 이 충남의 공동체가 지금의 저출산 문제로 갈 경우는 지금 충청도만 해서 26개의 시군구에서 12개가 20, 30년 이후면 소멸돼 버립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 문제, 농촌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종시가 또 다른 여기에서의 행정복합수도로 된다고 해서 여기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려가지고 충북, 충남 다른 도시가 다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규제 완화, 그리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인근 충청도 지역의 발전에 대한 국가 운영에 대한 종합적 마인드가 꼭 필요한 것이죠. 맞아, 말씀하십시오. 그냥. 네, 말씀하시죠. 지금 12초 정도 남았는데. 네, 뭐 그래도 양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진행하시죠, 이제. 그러면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묻고 답변을 또 듣는 시간인데요. 후보별로 주어진 시간은 8분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 세 후보에게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희정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문재인 후보님하고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두 분 후보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경선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충격을 줬습니다. 현장 투표를 통해서 그 작은 투표소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6만여 분이.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 승리를 보면서 늘 제가 지금 느꼈던 고민은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좀 따는 당상인가? 지금 대세론으로 무조건 이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오히려 현재의 민주당을 좀 더 확대시켜서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 경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외람되게도 우리 후보님 말씀이 대세론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얼른 안 됐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안방 대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셀프 대세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호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 후보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승리의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당 호남 경선에서는 그보다 뭐 훨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지금 뭐 정권 교체는 그냥 뭐 다 되는 거다. 그러니 뭐 어떤 정권 교체가 중요하냐라는 게 문제라는지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래서, 것이 예. 필승 카드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도덕성의 주도권이니까 분별이 알겠습니다. 예. 또 예. 잘 나중에 준비되고. 주도하실 때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튼 이 불안한 대세론으로는 안 된다. 가장 넓은 국민들에게 또 외연과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고자 합니다. 한미 FTA와 관련되어서 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한미 FTA를 폐기,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리고 우리 당의 많은 우리 열린우리당 출신의 우리 당 선배들이 한미 FTA 협정은 신자유주의에 물든 잘못된 협정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추진했던 한미 FTA를 야당이 된 순간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면서 그것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님 네.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네. 우리 당이 한미 FTA의 폐기를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다음에 무효화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재협상을 참여정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예. 참여정부 재협상을, 때도 예. 한미 FTA에서 반대했던 분들이 계셨듯이 네. 일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당의 당론은 일부 독소 조항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자는 이야기였고 그것은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 알겠습니다. 그런 전제되어 있는 취지셨군요. 것이죠. 저는 예. 참여정부의 이 정책에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결론 내었던 것을 우리가 야당이 되어서 여당이었을 때의 입장을 뒤집는 우리가 합의를 체결해 놓고 그거 잘못된 협상이라고 다시 독소조항 재협상을 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야당일 때는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은 여당일 때의 주장과 야당일 때의 주장을 아주 무원칙하게 뒤집는 주장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FTA를 위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미국은 지금 재협상을 요구 한번 했었고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협상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겁니까? 저는 우리 그 논점은- 참여정부가 논점 체결한 거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우리는 그 검과 옥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재협상을 요구했던 내용이 뭐죠? 우리가 이명박 정부는 관심이 없었죠. 예, 우리가 재협상을 주장했던 우리가 내용이 요구하는 뭡니까? 것은 독소 조항이라는 예, 몇 가지를 예. 재협상 요구했던 것인데 ISD를 포함해서 몇 가지 그렇습니다. 조항이었죠. 그러나 그 조항이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예.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 조항이 실질적으로 한미 FTA를 체결했던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다 검토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제가 볼 때는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불안해하면 대해서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가 여당일 때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야당이 하면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식의 원칙 없는 정치행위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때 송영길 당시 본부장이시죠. 인천시장님과 저만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원안을 우리가 지키면서 온갖 비난과 공격을 다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한테도 그런 질문을 측면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예. 네. 저는 이게 저쪽이 우리한테 거는 프레임 발 바꾸게 한다. 이 프레임을 이상하게 지금 되풀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했던 한미 FTA 그다음에 제주 기지 입장을 바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미 그때 집행부가 FTA만, 아니었지만 한미 FTA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그때 집행부가 예. 아니었지만 네. 그 시절에 뭐 잠깐만요. 한명숙 지금 두 지도부도 분한테도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맞아 하십시오. 양보하겠습니다. 최승호 후보님, 이 한미 FTA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협상과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당시 우리 당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안희정 후보께서 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한일 위안부 협상 망국적이고 굴욕적이니까 그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미 FTA 경우도 판단해 준 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 우리 충북 도민과 대한민국에 있는 농촌 농어민에게 어땠느냐에서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국가적 손실이 왔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협상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충북 도민, 농어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죠. 판단해 준 거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국익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재협상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재협상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바꾼 것은 정치적 태도만을 뒤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님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양한 그 인터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자유주의에 물든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반성할 게 없다고 얘기했다가 국론을 좀 더 국민들의 뜻을 못 모은 측면에서는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당일 때는 주장을 하고 야당이면 입장을 바꿔버리는 이런 무원칙한 정치로서 흘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냥 넘어가 버렸네. 네, 잠깐만요. 지금 본인 원래 하실 때 하시면 되죠. 뭐. 세 후보에게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하셔야 제가 되는데 양해했습니다. 양해를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네, 같아서. 근데 반드시 좀 세 분에게 골고루 질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성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뭐 기왕 나왔으니까 한미 FTA 문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안희정 후보님이 잘못된 패러다임에 빠지신 게, 한미 FTA를 해서 수혜를 받은 계층은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의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분들의 수혜 속에서 충북 도민들이, 충청 도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농촌 농어민들이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미 FTA 5년차 농축산물의 무역 적자가 64억 달러고요. 농축산물 관세가 앞으로 사라지게 되게 되면 충남도가 실시한 연구 영역 보고만 하더라도 충남의 농림어업 피해가 연간 1,900억입니다. 이런 신박한 상황이 있는데 전임 이명박 정부 때 했으니까 이거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했으니까 사드 배치는 그대로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면 이 한미 FTA 협상이, 위안부 협상이, 사드 협상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국익에,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충북 도민과 농촌 농어민 이분들에 대한 피해 아시면서도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설득하시겠어요? 최소 후보님, 한미 FTA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재협상을 그래서, 트럼프가 요청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실사구시적 국익 외교를 통해 가지고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들. 그래서 제가 이미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농가 소득을 정부가 직불 형태로 보전을 해야 합니다. 좀 더 높게 보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인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약 50원가량의 국가 직불금 보조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4원가량 됩니다. 대한민국 얼마입니까? 14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농가 소득 보전에 대한 국가의 재정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FTA에 대한 논점과 이 농가의 소득에 대한 저의 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이 지원책은 국제 외교 통상의 문제와 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안 후보님하고 9차례 토론을 하다 보면 대단히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또 선한 의지, 이런
프레임에 딱 갇히시면 조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기존에 있는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는 건 저도 외교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그것이 위안부 협상처럼 때로는 또 사드 협상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나올 때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적 관점에서 재협상 문제를 판단해야지. 최성호 후보님의 제가 지금 주도 그 말씀은, 발언이니까 조금 이따 하시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자, 말씀하시고 답을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이따 제가 주도니까 좀 또 우리 본인 발언권 쓰실 때 하시고 아까 이재명 후보님께 제가 이제 이 성희롱 문제, 성폭행 문제, 성범죄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교육 대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이 뭐 경찰 인력, 시민 뭐 순찰대 이것은 이제 어떤 어떤 사법적 측면인데 이러한 거 외에 예방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인 성범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에서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은 없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이제 문화를 바꾸는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지금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성평등 의식을 좀 심는 거. 양성평등이 아니라 상대를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가 이제 갑질 문화가 정말 광범위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직접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범죄 그중에서도 뭐 강력범죄야 당연히 경찰력 강화를 통해서 치안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문화에 좀 가까운 측면들의 문제들은 철저한 관리 감독, 노무 관리, 또 뭐 예를 들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우리 자치단체장 해보지만 공직 내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또 어떤 이 중범 이 문제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성남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국가적인 이런 공약으로 중요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겠죠? 뭐 당연히 하죠. 지금까지 이제 단순한 관행으로 얘기해 왔던 것들이 이제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실질적인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오래된 그야말로 직장 생활하던 분들은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결국은 뭐 그런 격차와 지체를 문화적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걸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이제 사실은 예상된 답변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정들 이 5대 비리라는 건 우리가 장관 청문회를 하든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을 공천하든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청렴성과 도덕성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치러지는 이 사안인데 이 5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 캠프 내에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고 또 고위공직을 이렇게 임용할 때도 철저히 구분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좀 우물우물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준비를 했는데 어떻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것을 우리 민주당의 이름으로 입법화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새로이 꾸리는 새 정부는 정말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정경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떻든 혁신적 정부라는 걸 보이실 의지가 있는지 시간이 뭐 제한돼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 원칙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끝입니까? 시간이 너무 작게 남아서 아닙니까? 시간 남았습니다. 충분합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정 과제가 적폐청산, 그래도 짧게 마무리해 주셔야 제가 또 마무리. 부정부패 청산, 또 정경유착 고리 끊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음 정부는 포용하고 화합해야 되지만 그 밑바닥은 도덕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검증 기준들 확실히 지키겠다고 제가 공약을 이미 했다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입법화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인사검증법 제가 좋습니다. 공약했죠. 예. 네, 저는 우리 뭐 대전 또 충남 또 이 세종시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경선 토론은 뭐 앞으로 본선에서 당연히 검증돼야 될 것이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 정말 청렴하고 또 정직하고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멋진 대통령, 세월호 아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촛불 우리 청소년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됐습니다. 뽑고 싶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도권 토론의 주제를 좀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 일관성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최선 후보께서 우리 안 지사님 고집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신뢰라고 보고요. 저는 안 지사님, 안 후보님 자기가 가진 생각 투철하게 지키고 관철하는 건 전 정말 존경합니다. 약간 저하고 방향이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성 후보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세월호 배지들을 다 달고 나오셔서 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뗐다가 붙였다가 이러는 거.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잠깐 계십시오. 가슴에 있는 제가 세월호가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지. 저는 자, 위안부 방해하지 의원님 마시고. 그건 방해하지 마십시오.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방해하지 지금 마시라니까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데 제지 좀 해주시죠. 세월호를 네, 주도권을 행사하시죠.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으십시오. 네. 제가 주도하지 네. 않습니까? 방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좀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은 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세월호 네. 배지를 통해서 차고 안 차고를 세월호를 이용했다고 이용했다고 하지 말씀하셨습니까? 않았습니다. 일관성을 얘기한 겁니다. 일관성.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는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배지를 찬 건 내가 갖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주도권을 배려인데 지금 답변하고 그것을 있어요. 네,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네, 주도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배지 한두 번 안 찼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그때그때 시비에 편승한다고 자, 말씀하시는 건 일관성 그건 있으면- 동료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요. 이제 질문은 뭐 다 됐으니까 답하셨고요. 문재인 후보님한테로 제가 또 넘겨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저보고 말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것도 일종의 네거티브거든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한 것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호위무사라고 평가받으신 최성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야지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거티브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장에서는 제일 심하게 하는 것 같고 호위무사라는 게 어떤 그런데 표현이죠? 오히려 화는 또 우리 안희정 그런 후보님이 많이 평가가 나신 것 있다고요. 같아요.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나온 것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합니까? 네. 어쨌든 항상 언론에 나오면 자, 검증과 제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시라는 거니? 주도하는 거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십시오. 근거를 어쨌든, 대보세요. 어쨌든 저는 동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 좋습니다만은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지적은 최성 후보한테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의견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자, 대화가 그다음에 제가 선거 전략에 마저 도움이 진행하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죠. 또 검증도 다 되셨고 또 일자리 대통령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게 핵심적인 가치라고 봐서 여기 대해서 계속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먼저 말씀드리면요. 81만 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셨을 것 같아요. 81만 개 중에 17만 개는 새로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조 4천억이 든다는 것이고 나머지 64만 개는 기존에 있던 위탁된 것들을 좀 질을 개선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질을 개선하는 거니까 신규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발표한 사람이 전대 왜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어디서 봤습니까? 설명을 자, 해보십시오. 보십시오. 네, 그럼. 아까 17만 개는 우리 이제 공무원 일자리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당연하고요. 우리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도 우리들의 다 공통 공약이잖아요. 네. 공공의료 확대하겠다, 공공어린이집 또 공공유치원 확대하겠다. 네.
뭐 다 이렇게 우리 공공을 다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니, 하다못해 그 좋은데요. 치매 전문 아니 병원을 그게 새로 설립하겠다. 생기는 일자리냐 아니, 그래. 아니면 아니, 그래. 있는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거냐? 아니 그걸 만들면 새로 일자리가 생기지 그것이 어떻게 바꾸는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이미 일하고 없는 걸 있는 만드는 건데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네, 알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한다거나 할 경우에 전환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그 경우에도 신규의 일자리면 나쁜 예산을 일자리를 어디서 좋은 나옵니까? 일자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이재명 아니, 후보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64만 나머지 64만 개가 다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 64만 개 일자리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듭니까? 64만 개는 공공 부분 일자리이기 아니, 얼마 때문에 듭니까? 아니요. 정부가 추가로 예산 투입할 일은 없죠. 부족한 예산이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지원합니까? 알 수 없죠. 그냥 재원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원 대책은 공무원에서 재원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공공 일자리를 돈이 하나도 안 들고 64만 개를 만든다면 그건 신이 하는 일입니다. 저 우리 성남시에서도 저 뭡니까 우리 그 조직하고 인원 국가가 통제하는 네, 것만 좋습니다. 풀어주면 공공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듭니다. 늘 아쉽죠. 예산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보조하게 되는 자,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재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동수당도 아까 보니까 발표를 후보는 안 했는데 자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캠프,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정책 참모가 우리 정책 담당이 발표를 하면 그건 제가 발표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님. 네. 보도 자료까지 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 이재명 후보님 아니. 캠프에서 전달했으니까 보도 자료를 이건 뭡니까? 언론이 그냥 추측해서 보도한 것이죠. 추측 아닙니다. 그 캠프에 있는 분이 발표했다니까요. 캠프 국민성장연구소에 속해 있는 분이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그것은 개인견이 아닙니까? 그 문재인 후보님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개인 얘기를 합니까? 제 입장은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부득부득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국민들은 아동수당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그게 부득부득 문제라는 겁니다. 하하. 캠프가 그건- 하는 얘기 다르고 후보가 하는 얘기 다르고 필요하면 바뀌고. 그다음 다음 국민성장연구소에 얘기로 계시는 김연명 교수님이 토론회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후보님을 대신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개인 얘기를 거기서 왜 그럼요. 합니까? 김연명 개인 네, 교수죠. 알겠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는데요. 후보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광주, 전남북 유권자들은 후보님의 정책도 모르고 찍고 말았습니다. 이게 준비된 겁니까? 정책은 제일 많이 발표하지 않았나요? 아니 이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요. 아동은 지금 설계 중이라면서요. 하하하. 지금 우리가 본선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선 단계에서 모든 정책이 다 총정리 발표가 됩니까? 아동 노인 제가 부분 이재명 후보님보다는 훨씬 많은 정책을 발표했을걸요? 정치하지 많은 못한 분야에 거죠. 예를 지방 들면 정책까지. 아니 그런 좋은데 재원이나 실현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민주당 경선 참가인들은 문 후보님의 아동 노인 정책을 모르고 결국 찍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준비를 안 하셨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안 지사님한테 마지막 드려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본소득 얘기로 돌아가서요. 질문만 하겠습니다. 농가에 농업 보조를 하는 필요 인정하시죠? 기본소득으로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아까처럼 우회적인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그냥 기본소득으로 농가에 3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이재명의 정책 동의하고 받아주시면 딱 좋은데. 예, 기본소득제를 43조 원을 쓰게 되면 그 정말로 그 제도는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정비 없이 그 제도를 우선 쓰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제 저는 생각입니다.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기본소득제는 검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할 수 있어야 국가 지도자가 시간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해 주시죠. 아까 이제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 원전 지지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럴 아니, 수 있겠죠. 그냥 그러나 에너지 팀장입니다. 에너지 예, 팀장. 뭐 훨씬 많은 분들은 또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제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아까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되 네. 그러나 복지의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복지, 그다음에 덜 필요한 분들은 좀 더 적은 복지 네.
그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어르신들 이야기를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제 공약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 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한데 어르신들에게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평균 12만 원이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이재명 우리 후보님의 기본소득 보장은 설령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해도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는 월 8만 원밖에 돌아가지 않고 그 대신에 별로 아쉽지 않은 분들에게 또 8만 원을 드리게 되는 셈이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제가 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0%까지 해당되는 어르신은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고 71%는 왜 안 됩니까? 그 경계가 뭡니까? 부득이 국가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 1%는 안 부득이 선을 됩니까? 걷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면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70%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고 예산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뜻이다. 보편복지는 안 되고 제가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재원 조달 아니 재원 조달이 된다 해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관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끊임없는 논쟁이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가까이 가셨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이제 안희정 후보님 우리 대전을 실리콘밸리로 또 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거는 뭐 다 공감하실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전국 곳곳에 19군데 이렇게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개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좀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 연구 역량, 특히 기초 연구 부분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 곳에 집적돼야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나사도 본부는 텍사스에 있지만 연구소는 실리콘밸리에 두고 있죠.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해서 기초 연구 역량조차도 막 분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거점별로 세계적인 글로벌 망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과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하나와 중소기업과 농업의 마케팅 진출을 함께 묶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긍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과학 분야를 분산시키거나 그런 것은 취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경제라는 것은 아까 그 과학을 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킨 것이죠. 그래서 과학의 R&D 자금도 기재부에서 지금 문제적인 배분을 하고 그래서 이 특히 기초 연구에 대한 R&D는 과학 기술인들이 주도해서 배분하고 또 연구도 과학 기술인들이 주도하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재부의 요구에 의해서 단기 실적 과제에 급급하잖아요. 그것이 창조 경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바른 방향이겠습니까?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건 현장에서 제가 도지사를 하고 있으니 제 말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 사업 내용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R&D 자금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기획,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과학기술계의 지도자들이 R&D 자금과 과학기술 자금을 조정 계획하고 다만 평가와 감사만 따른 기구로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들이 문제가 기초과학 연구 역량의 분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그 과학기술 그 부분, 특히 기초연구 이 부분에 국제적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것은 개성한다고 그러지 못하는 걸 개성한다고 그랬습니까? 문후부답지 않습니다, 질문이.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됐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최승호 후보님 또 길 한번 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네. 자, 우리 최승호 후보님. 이 제 대정 공약 속에 어린이 재활병원 공공으로 설립하겠다는 그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재활병원이 일본에 한 200군데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몇몇 거점에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설립돼야겠다. 그것이 또 공공이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대체로 동의하시겠죠? 네. 아니, 뭐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지난번에
어르신 치매병원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의 치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이런 질환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르신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저는 어린이 재활병원도 오늘 지금 이 세월호가 견인되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그 아이들의 건강 또 그들의 여러 가지 또 어떻든 아픈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의 문제 그리고 입시 지옥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재활병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고양시 내에 이미 청소년 재단 등을 통해 가지고 재활병원은 물론이고 정말 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부분을 필요하다고 통해서도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르신들이 또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의원님 아까 못한 이야기 저는 뭐 여유가 그냥 생겼으니 덤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자, 문 후보님 아까 이게 하고 네, 너무 아쉬워하셔서 문 후보님과 우리 저 시청자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서로 막 폄하하고 헐뜯으면서 경쟁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미 FTA 문제 말씀드렸던 것은 상황 변화가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 변화가 특별히 없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을 다음번 정부가 우리가 사실 마무리했던 겁니다. 협상을. 근데 그거 그대로 좀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우리는 반대한 꼴이 됐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의원님 정말 고집이 세신데 정부 간의 그 협상을 타결해도 또 비준 단계에 가면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전 대책이 충분히 수립됐냐,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이익균형이 맞았냐 이 부분을 또 국회가 따지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문 후보님은 그런 좋은 취지로 뿐만 아니라 얘기했다고 비준되고 난 이후에도 문 후보님은 그런 좋은 취지로 재협상을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할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상황 특별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파적으로 정책을 뒤집는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불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아니 그때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 지도부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뭐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초씩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무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희정 또 이재명, 최성 그리고 저 문재인 우리는 한 팀입니다. 사상 최강의 팀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 적폐청산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우리끼리 경쟁은 곧 끝납니다. 그러니 서로 상처는 주지 말자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돼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앞장서겠습니다. 필승카드 문재인 함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희정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지난 7년 동안 가장 보수적인 지방에서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기존의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도민들을 단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현재 저는 가장 넓은 국민들께 많은 국민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카드 저 안희정입니다.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최성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저 세상으로 떠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청렴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그리고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 높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청렴하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꼭 선택해 주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 팀 맞습니다. 이 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 나머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실적으로 증명된 능력 있는 사람. 세력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세력은 곧 우리 전체 민주당이 곧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대표할 세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저는 실천해 왔습니다. 말하면 지켰습니다. 말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신정과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됐습니다. 개혁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후보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